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응용수리학을 가르치게 된 강호석입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이죠? 제 얼굴은 다 아시다시피, 저기, 우리 연구실 224호에 찾아오시면은 제 잘생긴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책은 이 책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국미성원에서 나온 수리학책, 저희들이 6장부터, 개수로 수리학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5장까지 여러분들은 정수역학부터 그 관수로 수리학에 대해서는 많은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저희들 끝장까지 약 한 15장까지 개수로 수리학과 개수로에 관련된 수분 구조물에 대해서 수리학을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코로나들 다들 조심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꼭 받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개수로 흐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오픈 채널이라고 하는데 이 개수로 흐름은 여기서도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중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관수로 수리학은 관수로는 압력에 대해서 움직이는 흐름이고 개수로 흐름은 이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흐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6장에서부터는 특성, 그 다음에 형상, 그 다음에 또 한번 정의를 내릴 건데 등류, 그 다음에 최적수로 단면, 그 다음에 흐름의 분류, 유속 분포에 대한 특성 곡선, 그 다음에 등류의 그 에너지 계산, 그 다음에 회합 관관의 개수로 흐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로 흐름과 관수로 흐름을 크게 대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수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관수로 흐름을 나타내고 여기가 개수로 흐름을 나타냅니다. 근데 개수로는 저희들이 오픈 채널이라고 쓰고요. 관수로는 보통 파이프 플로우라고 씁니다.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수로는 압력, 개수로는 중력, 계중관압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관수로에서 많이 배웠다시피 물은 이 교과서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흐름을 보통 도시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상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하류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류 쪽의 지점을 1번 단면, 하류 쪽의 단면을 2번 단면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제 관수로 흐름에서. 자, 근데 우리 관수로에서 보시면은 뭔가 기준면이 있겠죠. 보통 해수면을 잡고 있는데 이 기준면에서 관중심선까지를 Z1, 뭔지 모르겠지만 Z1, 그 다음에 관중심선에서 피터 튜브를 꽂았을 때의 수위까지를 Y1, 그죠? 그 다음에 뭔가 가상회선을 하나 만들어내고 그때까지를 2지분의 V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때 G는 중력 가속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V는 이 관로를 흐르는 평균 유속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1번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거는 1번 단면의 첨자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단면입니다. 마찬가지로 관중심선까지를 Z2, 요거는 2번 단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중심선에서 피터 튜브를 꽂았을 때를 Y2,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 Y2부터 가상선까지를 우리 2지분의 V2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번 단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첨자로 HF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 다운되지 않는다. 하지만 요만큼의 수도 손실이 걸리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HF의 H는 헤드 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헤드는 수도를 얘기하는 거고 로스는 손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무엇 때문에 생기냐 하면 관의 마찰 때문에 생긴다고 해서 바로 프릭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프릭션. 그러니까 헤드 로스인데 프릭션 때문에 생긴다고 해서 HF라고 저희들이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탑 퀴즈. 에너지선이 뭐냐라는 거죠. 에너지선. 여러분 물이 통상적으로 흘러갈 때 소리 에너지, 압력 에너지, 많은 에너지들이 집합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하는 것도 그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기계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에너지 선은
통상적으로 수리학에서는 압력 에너지, 위치 에너지, 속도 에너지 합, 요 세 개 에너지 합을 우리는 에너지선이라고 합니다. 총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에너지에서 뭐를 뺐나요? 이렇게 보시면 속도 에너지를 뺀 게 바로 동수경사선이 되는 겁니다. 아, 에너지선은 압력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속도 에너지의 합인데 그 중에서 속도 에너지를 빼게 되면 바로 동수경사선을 그리는구나. 그죠? 알 수 있겠죠? 자, 동수경사선인데 왜 여기랑 평행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관의 직경이 하루로 갈수록 줄어들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Q는 AV에 의해 가지고 A가 줄어들기 때문에 V가 상승되죠. 그러니까 V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 2지분의 V 제곱이 이쪽에 있는 갭보다 이쪽에 있는 갭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옮겨서 이걸 개수로 흐름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로 흐름에서도 물은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통상적으로 개수로 흐름에서는 한계류의 항에서는 동수경사선 요 수위와 하상이 거의 평행하게 갑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나 상류와 사류일 때 후반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상까지를 Z1, 그 다음에 하상에서부터 수면까지를 Y1, 그 다음에 여기는 속도 에너지를 2지분의 V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상과 물이 만날 때 뭐가 생겨요? 마찰력이 생기죠? 그 마찰력에 의해서 HF라는 수소 손실이 생기는 것도 걸어서 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2지분의 V1의 제곱이 2지분의 V1 제곱부터 여기도 왜 에너지선과 동수경사선이 차이가 나나요? 이쪽 유속이 빠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류와 사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좀 뒷장에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선에서 속도 에너지를 빼면 동수경사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HF 프릭션에 의해서 생기는 헤드로스를 빼고 그러면 에너지선이 생기는데 에너지선은 속도 에너지와 압력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이고 그 중에서 속도 에너지를 뺐을 때는 동수경사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이 두 그림을 가지고 외우는 것들, 두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흐름을 조금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류라고 하죠, 정상류. 자, 여러분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통상적으로 자기는 정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normal, abnormal, 그 다음에 insane, crazy를 나눌 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우리 수리학 시간에서 정상이라는 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흐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천을 예를 들게 되면 저희 남강에서 유량이 오늘도 100cms, 내일도 100cms, 그날도 100cms, 즉 100cm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Q양이, 유량이 변하지 않는 걸 가정해서 저희들이 모든 수공 구조물에 대한 토목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정류는 뭐냐? 여기 영어로 보시면 steady라는 말과 unsteady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unsteady는 뭐냐 하면 시간에 따라서 흐름이 변한다. 넓게 하루 단위를 보게 되면 어제는 100cm가 흘렀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120cm가 흐르게 됐다. 그때는 시간에 따라서 흐름 특성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는 부정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만물, 자연은 모두 부정류입니다. 그러나 부정류를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없고 수공구조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상의 가장 최악의 조건, 가장 물이 마른 흐르는 조건, 혹은 가장 갈수위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정상 상태를 가정을 하게 됩니다. 흐름은 시간에 따라서는 정상류와 부정류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때 등류와 부등류는 또 위치에 따른 흐름입니다. 이제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내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라고 할 때 수리학을 배운 학생들은 항상 비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내가 조금이라도 더 늙었기 때문에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비정상, 부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류를 하고 부등류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등류는 공간적인 흐름, 위치에 따라서 흐름 특성이 변하지 않는 흐름을 저희도 등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니폼을 다 입어 보셨죠? 군대 가면 다 유니폼에서 군복을 입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특정 인물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적에게 발각됐을 때 특정 인물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니폼을 입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니폼이란 말은 어느 위치에서나 흐름 특성이 변하지 않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정상 등류라 그러면 시간과 공간적으로 흐름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것. 부정 등류는 시간적으로는 변하는데 공간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유니폼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까 앞서 정상류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죠? steady flow. 그 다음에 부정상류는 unsteady flow. 등류는 uniform flow. 이거는 공간에 대해서. 앞에 정상류는 시간에 대해서. 자, 그 다음 부등류는 non-uniform flow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우리 공간에 따라서 점점 변하는데 상류와 하류의 흐름이 변할 때 갑자기 변하는 걸 급변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변하는 걸 전변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기준이 없어요. 그냥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갑자기 폭포수, 어제 TV에서 보니까 트래블러 보니까 그 이과수 폭포가 나오는데 그럴 때는 급변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과수 상류에 보면은 천천히 수위가 변하거나 유속이 변할 때를 우리 전변류라고 그냥 상대적인 개념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통상적으로 여러분 저기 낙동강이나 아니면은 금강 같은 데다 보면 이렇게 수문을 달게 되죠. 수문을 달게 되면 이 등유라는 말은 거의 하상과 수위가 평행을 이룰 때를 저희들이 등유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급변류는 유속이 되게 빨라요. 왜 급변류라고 하냐면 실은 여기의 유속은 느린데 이쪽을 통과해서 이쪽 유속은 상당히 빨라요. 그러니까 상류와 하류에 대해서 유속이 변할 때를 저희들이 부등류라고 하고 급하게 변한다고 해서 급변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뭐가 변했나요? 수위가 변했죠. 수위가 상승됐죠. 이걸 이제 도수라고 하는데 뒤 후반부에서 배울 텐데 자 이때 보면 또 등류는 뭐예요? 하상과 수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걸 뭐라 그래요? 위어라고 해요. 자 위에 물이 떨어질 때 보면은 급격하게 변하게 되죠. 이제 요 부분이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수위가 후반부에 살짝 변하니까 전변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모르지만 하상 구조물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유속이 빨라진다거나 유속이 느려진다거나 할 때는 급변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등류와 그 다음에 정류, 정상류, 등류, 부등류, 부정류에 대해서 대충 그림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쭉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수로의 흐름 상태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두 가지의 그 흐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넘버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레이놀즈 넘버입니다. 자, 레이놀즈 넘버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를 나타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놀즈 넘버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로 나타냅니다. 자, 점성력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걸 우리 저기 그 수리학 원에서 배웠다시피 동정성 계수라고 합니다. 동정성 계수. 이거 V 아닙니다. 누입니다. NU. 그 다음에 이거는 V 흐름 단면에서의 평균 유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RH는 하이드롤릭 레디우스를 나타냅니다. 동수 경사가 아니고 동수 반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동수 반경인 경우에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보면 이게 크고 작음에 따라서 층류와 천이류와 난류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터뷸런트 플로우 난류를 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난류가 뭐냐? 라고 물으면 첫 번째로 답해야 될 게 레이놀즈 넘버가 큰 흐름이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레이놀즈 넘버가 얼마보다 커? 그건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그냥 크다고만 상대적으로 큰 흐름을 얘기한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레이놀즈 넘버가 자, 요거는 나중에 구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 구하는 법 알죠? 전부 다. 면적을 뭐로 나눠요? 윤변의 길이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죠?
자, 레노즈 넘버가 500보다 작은 흐름을 저희는 측류, 이 책에서는 500에서 12,500 같으면 1016, 12,500보다 크면 난리라고 하는데 꼭 상대적으로 501이 1001가 아니라는 겁니다. 12,501이 난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각각 흐름의 특성상. 그러니까 요 값을 외우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만 정도 되면 이 하천 흐름에서는 난류 정도가 되는구나 정도를 알고 있고 이 숫자에 너무 연연 안 하셔도 돼요. 그럼 499 주고 뭐 측류냐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다는 거죠. 자, 레노즈 넘버는 또 하나 중요한 게 관수로에서 흐름 특성을 난류냐 아니면 라미나 플로 측류냐라고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라우드 넘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라우드 넘버는 관성력과 중력의 비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개수로에서 가장 큰 힘이 뭐라고 그랬죠? 개수로의 특성을 좌지우지하는 흐름을 뭐라고 그랬죠? 중력이라고 했죠. 근데 이때 프라우드 넘버는 관성력과 중력의 비를 나타냅니다. 중력이 어딨나요? 자, 우리 G를 뭐라 그러죠?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중력 가속도는 9.81m/s 제곱. 뒤도 몇 가지 숫자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숫자에서 제거를 하고 가속도이기 때문에 m/s 제곱. 길이 단위 나누기 시간의 제곱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단면적을 수면의 폭으로 나눈 수리심이라고 합니다. 단면적을 수면의 폭으로 나누는데 이게 깊이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관수로 같은 경우에는 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V는 흐름 단면에서의 평균 유속을 나타냅니다. 자, 아까 요 앞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앞장에서 얘기했다시피 레노즈 넘버는 측류와 난류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측류와 난류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프라우드 넘버는 자, 상류와 한계류와 사류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자, 상류는 서브 크리티컬이라고 하고요. 자, 1보다 작습니다. 이 말은 유속이 빠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V가 분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평균 유속이 속도 에너지가 중력보다 커지면 우린 사류로 가겠죠. 만약 유속이 느리면 상류로 가겠죠. 그래서 상류를 서브 크리티컬이라고 하고 우리 한계류는 관성력과 중력이 일치할 때 우리 분자와 분모가 같으면 1이 되는 거죠. 한계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우드 넘버가 1보다 크다는 말은 관성력이 중력보다 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류, 한계류, 사류로 납니다. 근데 이게 어디 중요하냐? 나중에 비에너지와 비력에 대해서 이게 컨주게이트 플로우가 나타날 때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천을 가시면 아마 그런 현상을 보실 텐데요. 뒤에서 조금만 설명을 하죠. 자, 수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수로는 수로 단면 형상과 하상 형상과 일정한 수로를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통상적으로 큰 수로에서는 하상과 수위가 병행하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운하. 여러분 운하는 잘 알죠? 운하는 일반적으로 지표면보다 낮게 형성된 비교적 길고 완만한 경사를 가진 수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플룸은 저지대를 통과하여 물을 보내기 위해서 지표면보다 위에 설치된 수로를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교토에 가보면 플룸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지에 있는 비아오에서 그 다음에 교토시내로 물이 들어올 때 이 플룸을 세워놓습니다. 거의 수광교랑 비슷한데 대수로입니다. 그 다음에 수투와 낙차. 자, 수투는 급경사를 가진 수로를 얘기를 하고 낙차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지만 수투보다는 짧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드롭이라는 말 알겠죠? fall이라는 말하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암거는 부분적으로 물이 차서 흐르도록 설계를 하는데 고속도로나 철도가 다니는 그 제방을 통과할 때 물이 관통을 할 때 쓰는 짧은 파이프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암거가 풀리 관수로로 흐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개수로로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수로, 그 다음에 운하, 그 다음에 플룸, 수트, 낙차, 암거에 대해서 각각의 수분 구조물을 설계를 할 때에는
그 수공 구조물로 대상별로 이 설계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로의 이제 단면 형상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헷갈리는 게 되게 많은데 수심은 심이라 그랬죠. depth라고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책에서는 D라고 이니셜로 표시를 합니다. 수로 단면의 가장 낮은 지점으로부터 수표면까지의 연직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상을 볼 때는 하상이 그렇게 팽팽하지가 않을 경우에도 수로 단면의 가장 낮은 지점으로부터 수표면까지의 연직거리를 얘기합니다. 평행을 봐도 보통 바깥쪽은 이렇게 얕게 돼 있고요. 안쪽이 깊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뎁스는 어디냐 그러면 가장 깊은 곳 중심점에서부터 이 수표면까지의 연직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수위는 기준면을 기준으로 한 수표면까지의 높이를 얘기합니다. 수위는 저희들이 그림으로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냐 하면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 기준면까지가 수위가 되는 거죠. 자, 통상적으로 이게 만약에 센터를 흐른다 그러면 y1은 뭐가 될까요? depth가 되는 거죠. 그죠? 수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위. 그죠? 헷갈리지 마십시오. 예. 근데 통상적으로 기준면을 우리가 하상을 잡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면폭은 수면을 기준으로 수표면을 기준으로 측정한 수로의 폭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평행한 그 솔리드와 솔리드 사이의 연직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은 흐름 방향과 직각인 수로의 단면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뭐 통상적으로 보면은 반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하상을 표시할 때는 저희들이 마른 목골, 역마른 목골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수로가 단면적을 이루는 그 수공 구조물도 있고요. 자, 여기 나오는 윤변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아까 윤변을 설명할 때 동수 반경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레이놀즈 넘버의 분자 텀이 있죠. RH. 그죠? RH. 자, RH 보면 하이드롤릭 레디우스라고 하고 면적을 윤변의 길이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윤변의 길이는 수로 단면에서 물이 접하고 있는 변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를 예를 들면 물이 여기 빨간색까지 우리 차고 흐르는 네모만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자, 삼각형 표시를 하는 거는 여기가 수표면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요 칸에 물이 지금 흘러가는데 여기로는 공기가 있어요. 안 보입니다. 빨간색까지 안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보입니다. 오케이. 자,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 빨간색 선까지가 이렇게 보이죠? 빨간색 선이 우리 수표면이라고 할까요? 근데 단면적은 우리 네모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페리미터는 웨티드 페리미터라는 이 윤변은 길이가 무엇이냐? 물하고 접촉한 이 웨티드라는 말, 웨이 뭐예요? 젖는다는 거죠? 요거와 요 면과 요 면의 길이를 저희들이 윤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 공기와 접촉하고 있는 이쪽은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윤변에서 제거가 됩니다. 근데 면적은 어떻게 돼요? 요거 곱하기 가로, 세로 곱하기 가로가 되겠죠? 그게 A가 면적이 에리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윤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더하기 여기 세로 높이가 딱 되는 게 이게 윤변의 길이가 되겠죠. 왜 그럼 빨간색 선은 사용을 안 하냐? 빨간선은 왜요? 웨티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즉 윤변의 길이에서 빠진다는 거죠. 즉 자유수면은 윤변의 길이에서 빠진다는 걸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수 반경은 하이드롤릭 레디우스, 그래서 반경이라고 해서 이런 말을 써요. 자, 단면적을 윤변의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동수 반경이 레놀즈 넘버의 분자 텀에 V 곱하기 동수 반경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수리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리심은 흐름 단면적을 수로폭으로 나눈 것으로 수로의 평균 수심을 얘기합니다. 통상적으로 하천을 가보면 수심이 이렇게, 보통 보면 이렇게 역삼각형이나 아니면 역마름목골로 생겼어요. 근데 이게 전체 단면적을
가장 넓은 위에 있는 수면으로 나눴을 때 그걸 수리심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하천은 수리심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하천 폭이 넓고 그 다음에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통상적으로 댐을 만들지 않으면 대부분 바다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수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지식을 요 챕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